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양지민입니다. 이 세상 이슈를 법률적 시점에서 다뤄보는 본격 토크 블록버스터 법률 이슈 토크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을 책임져주고 계신 분입니다. 송문희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갑자기 또 더워졌습니다. 그러게요. 네, 날씨가 비가 오더니만. 더워져서. 네. 네. 근데 화면 얼굴이 머리가 굉장히 지저분해요. 네, 아닙니다. 아름다우십니다. 네. 오늘 송문희 교수님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도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법률 이슈 토크에서 만나볼 주제 함께 보시죠. 월 200만 원의 동남아 이모님, 전세 사기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을 조종하는 가스라이팅, 이렇게 오늘 세 가지 주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법률 이슈 토크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첫 번째 법률 이슈 토크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월 200만 원의 동남아 이모님이라는 주제입니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에 필리핀 등 동남아 출신 외국인 가사 근로자를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여성의 가사 노동과 육아 부담을 줄여서 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취지라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지금 뭐 한국이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아이 돌봄이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여성의 경력 단절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가사 도우미, 아이를 돌보는 아이 돌보미가 필요한데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분들 중에 조선족 동포라든지 아니면은 국내에 이제 결혼 이민으로 와가지고 치료하고 있는 이런 분 빼고는 법적으로 금지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구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동남아, 아까 말 나온 대로 동남아 이모님들도 와서 우리 아이들을 좀 보도록 하자라는 것을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쵸. 그러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많은 여성들도 요즘에는 이제 일을 하기 때문에 사실 아이를 돌보는 문제에 있어서 누군가 이제 대신 맡아줄 사람이 조금 필요한 상황인데 그게 이제 경제적인 여건상 사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이게 용이치 않다 보니까 그러면 조금 더 낮은 가격으로 우리가 동남아 이모님을 좀 모셔오자라는 이런 발상인 것 같습니다. 정부가 외국인 가사 근로자 도입과 관련해서 약간의 규제 완화 등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무엇보다 이 비자 문제부터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지금 농촌 가보시면은 그 지방의 농촌의 일손의 많은 부분들을 외국인 근로자분이 하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제조업 같은 데도 외국인 근로자가 많습니다. 실제로 일손이 딸리는 저임금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분들이 E9 비자를 갖고 계세요. 네. 이분들은 일정한 정해진 사업장에서만 일할 수 있고 뭐 한 3년 정도 있고 연기가 연장이 되지 않으면 다시 나가야 되고 그렇죠. 이런 건데 이런 E9 비자를 외국인 가사 도우미에게도 쓰겠다라는 방침입니다. 그러게요. 일단은 비자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해야 사실 체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게 첫걸음일 것 같은데요. 외국인 가사 근로자 도입을 검토 중인 정부가 이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서 본격적인 여론 수렴에 나섰습니다. 아이들을 돌봐주는 일이라서 사실은 저도 이제 아이를 두고 있는 엄마지만 가장 신경 쓰이는 거는 혹시나 그 나라에서나 뭔가 범죄 이력이 없는지 그리고 동남아 출신이다 보니까 이 한국어 구사 능력이라든지 아이와 의사소통이 좀 원활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 부분이 충분히 검증돼야 되지 않을까요? 실제로 뭐 한국인 그 아이 돌보미 분들도 종종 기사에 뭐 아동 학대 이래가지고 말이 통하는 분들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좀 안심하고 맡길 수 있을까? 그렇다면 그분의 어느 정도의 최소한의 지적 능력과 언어 능력 그리고 아이에 대한 마음 이런 것들 범죄 경력 다 조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아마 정부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은 뭐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게요. 일단은 가장 뭐 신경 쓰이는 건 저는 뭐 언어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의사소통이 돼야 뭔가 아이를 돌보는 데 있어서 좀 편안할 텐데 그것도 참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라는 생각도 들고 일단은 외국인 가사 근로자를 굉장히 저임금으로 이제 뭔가 고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 수는 있겠지만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이게 쉽게 해결될 문제들은 아니라서 좀 현실적인 벽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이 외국인 가사 근로자 제도를 두고 한 달 월급이 200만 원 수준이 될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오다 보니까 많은 부모들의 좀 의견들이 서로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실효성 논란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한국인 그 가사 도우미, 아이 돌보미가 많이 줄고도 있고요. 또 네. 연령층이 60대가 맞아요. 많으시고 그 다음에 50대가 많고 이러시다 보니까 조금 수급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어쨌든 아이 돌보미에 있어서 외국인 가사 노동자가 필요한 건 맞아요. 맞는데 이분들을 어떻게 모셔올 것인가 초의 그러게요.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뭐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경우에 가보면 외국인 가사 도우미가 입주해가지고 엄청 많죠. 있죠. 그런데 그분들의 월급 자체는 많지 않아요. 음. 뭐 한 60만 원, 70만 원, 80만 원 어. 이렇게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대신에 숙소를 제공을 하고 그렇죠. 같은 집에 살고 사회보장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러면 외국인 이모님들을 모시고 올 때 최저임금을 그 나라처럼 적용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하면 그렇지가 못해요.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나라고 그렇죠. 또 노동인권 규약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외국인 차별하냐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최저시급 9,620원이거든요. 그거를 드리고 모셔올 수도 있다. 그러면은 이래저래 하면은 201만 원. 그렇죠. 거기다가 뭐 주유수당까지 치면은 한 240만 원 드는데 그렇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조선족 동포라든지 내국인 가사 도우미보다는 한 30% 저렴하다. 그럼 이 저렴한 가격에 우리가 쓸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맘카페에서는 찬반 논란도 있는 것이죠. 그러게요. 이제 맘카페 의견들을 보면 그래도 뭔가 환영한다라는 측의 입장은 그래도 어쨌든 30% 정도 이제 저임금으로 이렇게 고용을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일각에서는 저는 뭐 언어 문제 좀 걱정이 된다라고 의견을 드리기는 했지만 뭐 영어를 배운다라든지 뭔가 영어로 소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면 또 아이의 언어 능력이 좀 많이 발달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각각의 의견이 좀 나뉘는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최근 외국인 가사도우미 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이 법안대로라면 외국인 가사 근로자를 최저임금 적용받지 않고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 수준의 월급으로 고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그 요즘 좀 그 획기적인 내지는 독창적인 제안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외국인 가사 도우미 관련해서 실제로 이런 취지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아이 돌보미를 이렇게 입주해서 쓸 수 있는 분들은 좀 고소득층이 많다는 그렇겠죠. 거죠. 맞벌이를 한다고 하더라도 한 달에 한 2, 300 버는 경우가 많은데 이 돈을 다 가사 도우미 비용으로 쓰게 되면 누가 또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많은 젊은 부부들이 좀 싼 가격에 그러니까 가사 도우미를 좀 대중화하자. 그래서 싱가포르와 홍콩을 벤치마킹 하자라는 그렇죠.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제 현실적으로 이게 현실성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우리나라 정서와 법에 의해서는 좀 부적절한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은 됩니다. 그러게요.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 수준이라고 한다면 뭐 많은 이제 부부들, 엄마 아빠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좀 부담 없이 한번 좀 도전해 볼 만하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게 외국인 노동자 차별 논란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정부의 의도와는 조금 맞지 않아 보이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그 실제로 그 조정훈 의원이 싱가포르에 가가지고 노동장관하고 면담을 해보니까 네. 이렇게 작게 주면 이거 인종차별 아닙니까? 논란 있지 않습니까? 얘기를 했더니 실제로 그렇지 않다. 필리핀이나 미얀마나 뭐 이런 나라에서 자국의 그 노동력을 송출하는 비용을 자기들이 제시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만큼 받으면 보내줄 수 있어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우리가 제조업체나 이런 데서 외국인 노동자가 오면서 한국인의 일자리를 뺏는 게 아니냐라는 또 그렇죠. 조금 반발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 가사 돌보미 시장에서 완전 저임금으로 기존의 또 내국인의 일자리를 뺏는 게 아니냐라는 논란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 어찌됐든 간에 이 외국인 가사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이 한국인을 고용하는 것보다 한 30%가량 좀 저렴한 상황인데, 그런데 막상 외국인 가사 근로자가 들어오더라도 수요가 가장 클까? 수요가 정말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 클까라는 좀 우려도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와가지고 숙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데 집이 넓으면요. 음, 방을 한 칸 따로 맞아요. 떼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쵸. 숙박을 어떻게 하느냐. 그렇다면은 이제 일본처럼 이를테면은 민간 기업이 그 외국인 노동자들을 와서 숙식을 제공하는 기숙사를 만들고 그 대신에 이제 일반 집하고 계약을 하는 방식이라면은 가능한데,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들이 이렇게 기숙사 형태처럼 숙식을 제공하면서 이분들을 모셔왔을 때 수지 타산이 맞겠다고 계산할지는 잘 모를 일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월급이 아무리 적다라고 하더라도 숙식 제공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사실 고려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식대라든지 그런 비용들을 사실 다 합치면은 그게 또 그 가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사 근로자가 될 조건으로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이 더 나은 근무 여건을 찾아서 떠나서 이제 불법 체류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이야기인가요? 이게 이제 실제로는 현장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네. 제가 이 지방을 가보면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이렇게 농사철에 일을 집단으로 하잖아요. 그쵸. 하고 한창 이제 일손이 딸리는 시기인데 일을 하시다가 그 다음날 갑자기 사라지신대요. 왜냐하면 소문이 빠르신 거죠. 옆 동네는 돈을 더 주더라. 그쵸. 그러면 한꺼번에 가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보가 너무 이제 공개가 돼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높은 임금에 빨리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만약에 와서 아이 보는데 24시간 입주해서 아이 보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쵸. 그렇게 하는 것보다 나가서 제조업이나 농업이나 이런 데 하면은 적은 시간 잠깐 일하고 돈을 더 벌 수 있다. 그쵸. 그러면 난 그쪽으로 가겠어 하고는 불법 체류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럴 수 있죠. 네. 사실은 이제 가사 근로자가 될 조건으로 입국을 한 비자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사실은 체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너무 애 보는 거 힘들다, 24시간 아이를 이렇게 돌보는 게 힘들다라고 해서 다른 일을 해버리게 된다면 사실 그 입국한 목적과도 맞지 않게 되는 것이고, 또 그 아이가 있는 가정의 입장에서는 이 가사 공백, 그러니까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그 공백이 발생해서 이것도 참 큰일이 발생할 수 있겠죠. 정부가 계획 중인 이 외국인 가사 근로자 도입 정책은 싱가포르나 홍콩 등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이다라고 하는데요. 해외 사례 좀 살펴주시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경우에는 이 가벼운 이제 아침에 밥을 거의 안 해 먹어요. 젊은 부부가, 특히 젊은 여성 엄마가. 그게 뭐 하냐 그러면 나가서 사 먹죠. 사 먹고 설거지를 남편들이 주로 해요. 그리고 그러면 젊은 엄마는 뭐 하냐면 시어머니랑 마작을 해요.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뭔가 이 가사 노동과 보육으로부터 좀 많이 해방될 수 있다라는 것이 왜 가능하냐면, 싱가포르나 홍콩은 한 70년대부터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를 해결하자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저임금 적용 없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많이 불러들였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인 것이죠. 그렇지만 그 현실과 우리는 또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아마 벤치마킹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은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동남아 출신 가사 도우미가 많이 가 있는 그런 나라에 가보면은 주말만 되면 사실 역이라든지 어디에 이렇게 쭉 이제 사실 막 돗자리 펴고 앉아 있듯이 이렇게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있어서 저도 처음에 이게 뭐 하는 건가, 뭔가 행사가 있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제 숙식을 주중에는 이제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아이를 돌보고 있는 그곳에서 해결을 하다가 주말에는 또 나름의 이제 뭔가 여가 생활을 즐기고 서로 만난다고 이렇게 지하철이나 이런 데 이렇게 돗자리 깔아놓고 막 이야기도 하고 뭐도 먹고 막 이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홍콩과 대만에서는 자녀 영어 교육 이유로
하고 필리핀 가사 근로자를 선호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조금씩 좀 그런 추세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이들을 영어 유치원에 보내려고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하는데 이 언어적인 측면이 또 굉장히 강점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필리핀 출신 가사 노동자는 특히 인기가 많다 그래요. 영어가 영어. 우리가 왜 필리핀 어학연수도 일부러 그렇죠. 가잖아요. 그런데 한국의 영어 학원이 참 불티나게 지금 성황리에 운영되고 맞습니다. 있습니다만 학원비 비싸요. 그런데 가사 도우미가 자연스럽게 일상 속에서 아이와 소통하면서 영어를 쓴다. 이거 이점이다 해가지고 홍콩이나 싱가포르는 플러스 점수를 주고 있다. 근데 좋은 점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우리가 다문화 사회가 되면서 다문화 가정의 엄마들이 이제 한국어를 잘 못했을 때 그 아이들이 한국어를 습득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네. 학교 갔을 때 조금 문제가 발생할 때도 있거든요. 두 언어를 다 잘 쓰면 문제가 없겠지만 맞아요. 이런 부분은 또 약간 또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맞아요. 양측면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가사 서비스 종사자 92.2%가 50대 이상이라고 합니다. 주변만 보더라도 사실은 뭐 굉장히 연세가 드셔서 어쨌든 그 연세에 맞게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이런 가사 근로자가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또 측면도 있고요. 외국인 가사 근로자를 빨리 도입해야 된다라는 또 주장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아이 돌보미도 마찬가지고 힘이 많이 들어요. 맞죠. 이게 힘을 요하는 일이고 또 섬세함을 요하는 일인데 물론 뭐 아직 50대, 60대 그러면 청춘이다. 내 청춘이다 하시겠지만 어쨌든 맡기는 입장에서는 또 약간 또 마음이 쓰이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서 가사 돌보미의 고령화도 좀 심각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젊은 층의 가사 도우미가 좀 유입되지 않겠나 싶고요. 네. 제가 볼 때는 이 정책을 하는 게 외국인 그 이모님이 오시는 게 가사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렇죠. 장기적으로는 아마 요양이라든가 요양보호사라든지 간호조무사라든지 그렇죠. 이런 부분에 보건복지 부분에 외국인 근로자 수요가 많이 딸리기 때문에 이분들을 그렇게 확대를 하려는 게 아닌가 그 취지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미얀마 같은 경우에 간호대학이 6년인데 거기 6년 졸업하고 나서 이분들이 어디로 가냐면 주로 일본으로 가요. 일본은 고령화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빨리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족한 그 고령화 돌봄의 수요를 이분들이 와가지고 뭐 보건이라든지 돌봄이라든지 간호종사를 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아마 가사 돌보미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 분야까지 외국인 노동자가 밀려 들어올 것이다. 뭐 이런 예측이 됩니다. 그러게요. 이게 참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거를 했을 때 이제 부정적인 측면이라든지 부작용까지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 좀 가능성을 두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일단 충분한 시간을 두고 또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신중론도 사실 존재하는 게 사실이에요. 뭐든지 우리가 한번 시범해보자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만 시범을 거치면서 또 부작용이라든가 그쵸. 긍정적인 측면을 충분히 검토하고 나서 확대하는 것. 그럼 일본도 오랜 시간 걸려서 이런 정책을 했기 때문에 네. 정착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국내 상황까지 다 고려하고 특히 여론을 수렴해서 실제로 그러면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했을 때 이게 저출생 문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십니까? 그렇죠. 라고 물어보면 한 50% 이상이 근본적인 이게 대책은 아니지 않느냐. 사실은 미봉책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저출생 대책까지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정부가 일단은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 사안이다 보니까 이 외국인 가사 근로자 도입에 대해서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고 하던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네, 그 정치 커뮤니티 옥스폴리틱스에서 이 조사를 해봤더니 여기 나오네요. 응답자 절반이 넘는 54.6%가 별로 이거 저출산 해법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고 근본적인 문제는 양육비인데 근데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양육비뿐만이 아니죠. 이 아이들이 돈을 많이 줘서 키운다고 해서 행복하냐? 한국의 아이들이 행복하냐? 청소년 다른 자살률 문제죠, 또. 1위고 그쵸. 입시 경쟁 심하고 아이들이 약 먹고 이런 정신적으로 힘든 이런 사회에 우리가 아이를 낳아서 이 아이가 행복할까라고 젊은 엄마 아빠들이 생각한다면은 아이를 낳기는 힘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그러게요. 듭니다.
정말 아이 키우는 게 참 쉽지 않은 여정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외국인 가사 근로자를 이제 데려오는 것이 근본적인 저출산 대책은 아니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긴 노동 시간과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휴직을 쓰기 어려운 환경, 그리고 불평등한 가사 노동 등을 개선하는 대신에 이 돌봄 노동을 외국인에게 전가하는 것 아니냐, 그걸로는 좀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사실 접해보지 않은 그런 새로운 제도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구체적이고 섬세하게 계획을 짜서 뭔가 최대한의 실패 없이 제도를 도입해 오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의 의견 주신다면요. 실제로 이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우리의 그 국내의 인식도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의 외국인 이민 정책이라든가 그 인력 정책은 사실은 고용 허가제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필요하면 썼다가 또 내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불법 체류자 문제가 또 심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조금 더 영주하는 포용 정책의 측면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뭔가 외국인 근로자와 국내 내국인들 간의 또 어떤 갈등 이런 부분도 정부가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도 좀 중요해지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저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입장에서 이 주제에 대해서 촉각을 세우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 200만 원의 동남아 이모님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법률 이슈 토크 만나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두 번째 법률 이슈 토크로 가보겠습니다. 전세 사기,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라는 주제인데요. 지난 8일 서울 강서구 빌라왕 사건의 피해자가 숨진 것까지 포함하면 5번째 전세 사기 관련 피해자가 이 안타깝게 숨을 거두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망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제대로 된 해결책이 마련되고 있는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내달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이 특별법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을까요? 지난번에 우리 방송했을 때 이 전세 사기로 4번째 피해자가 그쵸, 안타깝게 맞습니다. 그런 목숨을 잃었다라는 얘기하면서 참 가슴 아프다. 우리가 적실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빨리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사이에 또 한 분이 이렇게 그러게요. 안타깝게 가셨어요. 그래서 이 귀한 생명들이 목숨을 끊을 정도로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주 공감을 하고 있는 차원인데요. 지금 정부가 지금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네. 다음 달 1일이면 내일부터인가요? 1일부터 그쵸.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시행령은 한 달 정도 더 시간이 걸린다고 하고 그 대신에 시행 규칙은 좀 최대한 절차를 단축해가지고 바로 시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한 30명으로 구성된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위원회도 만들겠다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법을 살펴보니까 지금 피해자 주택이 경매 공매가 막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이거를 좀 유예하고 정지하는 조치를 담은 이런 법입니다. 문제는 다음 달에 이제 법이 시행이 되면은 이 전세 사기 피해를 받은 임차인이 전세 사기 피해자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60일 내에 조사해가지고 피해자인지 아닌지 결정을 받고 또 한 15일 정도 더 심의 기간 연장할 수 있고 네. 여기 이의가 있으면은 또 뭐 이의 신청할 수 있고 근데 이게 좀 보니까 숨차네요. 그러게요. 지금 하루하루가 이제 급하신 분들인데 이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피해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법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은 뭐 여러 가지의 유예하는 제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경매라든지 공매 같은 것을 잠정적으로 좀 절차를 지연시키거나 중단시키는 그런 내용인데요. 일단은 국토부 시도 홈페이지와 또 안심 전세 포털 등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제출 서류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신청 장소라든지 안내할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는 이 전세 사기 특별법의 피해 회복 방안이 미흡하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현실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아까 오다가 보니까 올 하반기에요. 큰 그 전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게 지금은 전세 사기라는 사기에 많이 초점을 두고 있는데 그렇죠. 실제로는 깡통 전세 네, 들어보셨죠? 그쵸. 그러니까 매매가가 전세보다 더 싼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역전세, 전세 가격이 계속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 후반기에 한 118만 호가 이렇게 깡통 전세, 역전세라고 나온다 그래요. 그리고 또 기존의 입주 물량도 막 쏟아지고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거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그렇죠. 될 수 있겠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의 대책은 전세 사기에 조금 초점을 맞춰지다 보니까 네. 지금 전세 사기 피해자들하고 시민단체는 이거 좀 실효성이 없는 대책이다. 실효성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빨리 피해 복구를 해가지고 이분들이 길거리로 나앉지 않도록 해야 된다. 경매 공매를 유예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분들의 채권을 이 나라가 사는 거죠. 사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렇죠.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 먼저 사주자. 그리고 주거비 지원 방안이 있는데 네. 이분들이 주거비 지원 방안으로 정부가 내놓은 게 뭐냐면 첫째는 이렇게 어떤 그 거주 시설을 여기를 가서 살아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첫째는 거기가 굉장히 불편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가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거냐면은 그 집을 이사를 가버리면 대항력을 또 상실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또 못 나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정부가 알고 이 대책을 내놨느냐. 그리고 또 새로 그러면 집을 얻으세요. 절이 1%로 얻으세요 하는데 지금 기존에도 보증금이 물려갖고 못 찾고 있는 분들이 절이 1%로 또 대출을 받아서 나가라. 쉽지 이것도 않죠. 실효성이 맞아요. 있느냐라고 지금 이분들은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사실은 지금 이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찾는 게 가장 최우선이고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런데 그거를 손해를 가장 막기 위해서는 사실은 또 대출을 받아서 이거를 아예 사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좀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측면도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정치권에서는 전세사기 특별법을 마련하면서도 이번 사태의 원인을 놓고 계속해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참 이거 그 집 가진 집이 있고 편안한 정치인들은 이런 서민들의 아픔에 대해서 조금 탁상 공론을 주로 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런데 또 원인을 가지고는 서로 비판은 엄청 많이 해요. 여당 야당이 서로의 탓이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네. 이렇게 지금 문제가 생긴 게 누구의 탓이냐 했더니 여당은 이 문재인 정부가 문제였어. 그때 임대차 3법으로 이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막 올라가고 또 갑자기 떨어지고 이건 문제 아니야? 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네. 또 야당도 할 말이 있더라고요. 이명박 정부로 올라갑니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이 전세 보증 대출을 작년에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리고 지금 정부가 1년이 됐는데 대처를 잘 못한 거 아니야?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정쟁을 하면서 막상 이 전세를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은 좀 미흡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현재 정부는 어떨까요? 현 정부 역시 최근 사태에서 책임을 벗어나기는 힘든 상황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현 정부도 지금 뭐 전 정부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죠. 어쨌든 바로 뭐 얼마 안 된 게 아니라 일단 1년이 되었고 이런 시기에 벌써 이 전세 사기라든가 깡통 전세라든가 이런 그 불길한 정조 증상이 작년부터 벌써 부동산이 폭등했다가 급락하면서 많은 데서 드러났는데 이거를 지금 와서 이거 전 정부의 문제였어라고만 얘기하기보다는 발빠른 대처를 하는 것이 또 정부의 역할이 아닌가 싶어요. 네. 실제로 이게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 집주인들도 고민이 많아요. 전세를 줬는데 갑자기 이게 전세값이 막 다운이 돼요. 그러면은 내가 있는 돈을 내주지라고 하는 분은 많지가 않아요. 보통은 그 갭을 메꾸기 위해서 대출을 받아서 전세금 보증금을 내줘요. 그런데 대출도 어려운 분들이 있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분들은 또 못 내주는 거죠. 그러면 임차인하고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거고 모든 사람의 문제가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게요. 이게 참 간단치 않은 문제인데 이 전세 사기가요. 보면 3억 원 이하의 서민주택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살 때는 그 주택을 살 때는 뭐 보증금 비율이라든가 채권 비율, 담보부 비율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데 전세는 그런 규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 대출은 한 90%까지 막 해줘요. 그러니까 실제로 서민이나 청년이나 조금 자본이 많이 부족한 분들은 전세 대출로 많이 갔던 거예요. 월세로 가려고 하다가 금리가 싸니까 아이 그러면 그쵸. 전세 가지 하고 또 많이 몰려간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전세 사기라는 게 과연 이번에만 있었냐? 옛날에도 있었죠. 있었는데 이렇게 대규모로 한 지역 또 다음 지역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이런 게 있는 거는 그동안에 이 전세금과 매매금 사이에 부동산이 폭등하면서 차이가 얼마 안 나니까 돈이 없는데도 무자본 갭 투자, 갭 투자 해가지고 집을 10채, 20채, 100채씩 사는 분들이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그 틈새를 전세 사기가 들어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 전세 사기로 인해서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공인중개사들이 입지를 잃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줄폐업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공인중개사협회가 사실 우리나라의 이익단체 중에 굉장히 큰 파워를 갖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 힘이 굉장했는데 지금 이런 시국에서는 공인중개사분들이 또 많이 같이 고통을 나누고 있다고 봅니다. 이분들은 부동산 가격이 물론 높으면 수수료를 많이 받는 것 같지만 그것보다는 부동산 시장이 막 활황이 돼가지고 그렇죠. 거래가 막 사고팔고 많아야 이분들도 힘이 나서 하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죽어있는 상태고 앞으로 나아질 거라는 전망도 별로 없는 상황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권리금을 내고 부동산 중개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것도 못 찾고 폐업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실제로 작년 1월, 2월에는 문을 연 중개사협회가 훨씬 많았는데 지금은 문 닫는 그 중개업소가 훨씬 많다. 굉장히 힘든 시기다. 거기다가 또 공인중개사분들 소수의 분들이겠지만 또 악덕 임대인하고 짜고 이 사기에 가담해가지고 이걸 맞습니다. 했던 분도 있다 보니까 또 중개사를 보는 눈도 약간 좀 불편해지지 않았나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 의심이 되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특별 점검을 벌였는데요. 그런데 매도인과 공모하는 등의 위반 행위를 한 이 99명의 중개사가 적발됐다고 하네요. 야, 이거 보니까요. 이거는 아주 재질이 안 좋습니다. 보통 우리가 공인중개사라 그러면은 자격증을 믿고 거래를 그렇죠.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 실제로 임대인하고 짜가지고는 계약을 하고는 바지 사장을, 그러니까 바지 사장이라기보다는 바지 임대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해버리고 먹튀하는 이런 거에 지금 들어간 분들이 99명이 적발이 됐다고 하니 이거는 조금 더 깊이 조사를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99명의 위반 행위를 저 이제 적발했고요. 그리고 50건 넘는 사건에 대해서 경찰에 수사를 또 의뢰한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택 전세 같은 경우에 우리가 뭐 전세 우리는 익숙하게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다라고 하더라고요. 사실인가요? 우리나라에만 있대요. 그리고 이게 예전에 뭐 조선 시대에도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제 한 60년대, 70년대 막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막 오잖아요. 네. 그러면 숙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때는 뭐 금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별로 체계가 되지 않았잖아요.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사적 거래로 이루어진 거예요. 네. 보증금을 맡기고 내가 들어가 살고 집에 들어가 사니까 떼일 염려는 없죠. 그쵸. 그러고 있다 나올 때 찾아오고 이런 식으로 이게 아주 오랜 전통처럼 전세가 와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이거 전세 제도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 제도 아니야? 점차 우리도 외국처럼 월세로 그러게요. 가야 되는 게 아니야?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미국만 예시로 보더라도 사실은 다 이제 렌트비를 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월세를 다 내고 이제 거주를 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보증금 자체도 굉장히 좀 우리나라의 전세 보증금과 비교하자면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 이제 이렇게 집을 구할 수가 있는데요. 민간에 오래 뿌리내린 이 전세의 허점을 노린 전세 사기가 사회적인 재난으로 지금 악화가 되면서 정부가 뭔가 이 전세 제도 자체에 대해서도 대수술에 나설 것이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연 개선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아까 왜 우리가 특히 3억 원 이하의 서민들이 피해를 많이 본다 그랬잖아요. 네. 그게 왜냐하면은 한 30호 미만의 공동주택인 빌라라든가 오피스텔 이런 데는 주로 돈이 좀 없는 분들이 그런 걸 살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가 지금 법망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전세의 또 문제점이 될 수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 전세를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전세의 허점이 뭐냐면 계약을 하고 이사를 하고 들어가가지고 그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대항력이라는 게 그렇죠.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꼭 확정일자 받아야 돼라고 막 긴장을 하는데, 아무리 긴장해 본들 이사 가서 확정일자 받기 바로 전에 집주인이 근저당을 설정한다든지 해버리면 후순위로 밀려버리는 그렇죠. 거예요. 이 자체도 이 전세의 허점이 아닌가 싶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지들 또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쵸. 집값도 굉장히 비싸고, 그리고 전세 보증금 자체도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이게 정말 전 재산을 넣어서 이제 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죠.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이 전세 보증금이 정말 싹 날아간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정말 내 전 재산을 잃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뭔가 우리가 제도를 보완해서라도 이러한 좀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은 막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만약이라도 전세 사기를 당한 것 같다라고 하면 과연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이 좋은 자료가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전세 알아볼 때 왜 네가 잘 알아보지 못해서 사기 당해서 아주나 너의 잘못이라고 절대 말할 수가 없는 게, 아무리 알아보려고 해도 이 사기꾼을 못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달팽이 유니온이라는 데서 그 집 구하기 A2 시트라는 거를 냈어요. 네. 보니까 이 전세 사기 유형들이 나옵니다. 이거를 딱 보시고 이게 혹시 여기 해당되는가 한번 보자. 그러니까 선순위 이렇게 등기부 때 보면은 저당권이 잡혀 있는 게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거 조금 불안한 게 아니에요라고 얘기하면 공인중개사분이 뭐라 그러냐면, 이분 돈이 많은 분이에요. 집 살 때 빚 없는 사람 누가 있어? 이 정도는 다 있어요. 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또 이제 청년들이나 나이 어린 분들은 이게 잘 모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이번에 왜 우리가 빌라 왕 김모 씨 사건 얘기하는데, 네. 저는 뭐 이 왕이라는 말 싫습니다만 이 보면은 등기부 때 보니까 너무 깨끗한 거예요. 네. 임차권도 없고 저당권도 없고 하니까 다 믿고 샀겠죠, 이분들이. 나중에 봤더니 이분이 세금을 60억을 안 낸 분이에요. 세금을 60억을 안 냈는지 와. 임차인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쵸. 드러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건 바보 같았다라고 절대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그쵸. 보면은 사회적 재난이고 입법의 미비다. 이분이 만약에 그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해가지고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다면, 그렇다면 그 세금이 이만큼 밀렸다는 게 나타나겠죠. 네. 그러면은 들어오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당연하죠. 그게 바로 미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전세 사기로 인해서 대혼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전세 사기 판단 기준이 굉장히 모호한 게 또 문제인 것 같아요. 임대인들이 주장하기로는 이제 사기와 사고를 구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뭔가 기준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쟁점입니다. 우리가 전세 사기 피해자를 어떤 분들을 피해자로 규정하는데도 중요하지만, 그쵸. 정말 전세 사기가 맞느냐라고 했을 때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내가 만약에 임대인인데 좋은 의도로 제 전세를 줬어요. 줬는데 갑자기 전세금이 막 폭락을 하면서 내가 내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사기인가요? 그러니까요. 임대인 어이가 입장에서는 없는데.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거 사기야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무조건 그 사기로 몰아가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하면서 임차인을 보호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사기와 사고 사이, 사기와 사건 사이를 어떻게 잘 규율할 것인가, 어떻게 조사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하다 보여집니다. 그러게요. 전세 사기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그 기준이 참 모호한 게 기준이 가장 있네요. 네, 문제인 것 같아요. 갭 투자 많이 하는 사람, 음, 자기 돈도 없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막 엄청나게 투자를 집을 해서. 막 10채, 20채 산 사람은 일단 봤을 때 우리가 사기 얘기할 때 이 사람이 변제 능력과 그쵸. 변제 의사가 있었으면 사기가 조금 아니고 그것도 없이 하면 사기라 그러잖아요. 그쵸. 사업하는 분들이 보통 나는 사업을 잘해가 돈을 벌 거야 해서 막 투자금을 모은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망해요. 투자금을 못 돌려줘요. 그럼 이 사람이 사기냐 아니냐 판별할 때 이 사람이 정말 사업에 대한 변제 의사와 변제 능력이 있었으면 아니고 처음부터 없으면서 막 끌어모아서 했다면 사기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갭 투자도 하나의 그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게요. 이제 전세 사기 문제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 약자만 당하는 전세 사기에 대해서 처벌이 좀 강력해져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크더라고요. 어떤 방안을 마련하는 게 좋을까요? 뾰족하게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습니까? 사실은 힘없는 사람들이 또 이런 사기까지 당하고 나면은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인 또 그쵸. 피해까지 많이 봐서 가슴이 아픈데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모해가지고 음. 임대사업자, 뭐 공인중개사, 뭐 대출사 이런 사람들이 공모해서 하는 경우는 반드시 차단해서 처벌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이제 교수님과도 지난번에 사실 말씀을 나눴던 것 같은데 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사회 초년생이라든지 굉장히 좀 나이가 어린 이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본인의 전 재산이 여기에 다 이제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그러자고 한다니 사실 전세 사기 특별법이 마련됐지만 나는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여력도 없는 그런 경우가 또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막막해서 이런 좀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도 정부가 뭔가 개선의 의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요. 하루빨리 좀 피해자들의 피해가 좀 최소화될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전세 사기,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요. 당신을 조종하는 가스라이팅입니다. 가스라이팅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이 교묘한 범죄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스라이팅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이거 아마 많은 분들이 가스라이팅 요새 듣고 있을 겁니다. 실제로 이 피해를 많이 보는 분들이 예전에는 이 말 자체가 별로 익숙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가스라이팅 내가 당하고 있나? 내가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할 만큼 많이 익숙해진 말인데요. 이게 이제 예전에 연극 가스팅이라는 연극이 있었는데 어떤 남편이 그 아내에게 계속 불을 이제 어둡게 한 다음에 와이프가 아내가 불이 좀 침침한 것 같아요 얘기하면 아니야 침침하지 않아요 계속 얘기해요. 근데 불은 침침한데 계속 아니라고 얘기해. 그러면 또 남편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너무 예민한 거야. 당신이 이상한 거야 라고 몰아가요. 그러면 결국 이제 이 사람이 거의 정신병자 수준처럼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자꾸 그런 말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내가 정말 이상한가? 내가 본 것이 아닌가? 내가 본 것이 사실이 아닌가라고 자기도 모르게 길들여지면서 세뇌를 당하는 거예요. 그게 심리적으로 거의 지배를 받는 수준까지 그렇죠. 가는 것. 이거를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가스라이팅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많이들 아셨을 텐데 어떻게 유래를 하게 됐을까라고 보니까 굉장히 재미난 사연이 좀 있었네요. 글쎄요. 자신도 모르게 내가 심리적으로 지배를 당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섬뜩하고 가스라이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범죄들도 또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가스라이팅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위험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게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소리를 확 지른다든지 폭력을 가하면 위험한데라고 생각하고 뭔가 이렇게 방어를 생각하겠죠. 그쵸. 근데 이 가스라이팅은 굉장히 교묘하게 이루어져요. 특히 가까운 사이에서 그쵸. 이루어지고 어떻게 되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너를 사랑해서라고 얘기하면서 지속적으로 세뇌하기 때문에 굉장히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예를 두 개 드려보자면요. 매 맞는 아내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물론 남편도 가끔 있겠지만은 매 맞는 아내에게 물어보면 왜 당신이 맞아요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맞을 짓을 해서 아직도 이 말을 하는 게 학력에도 아무 관계가 없고요. 네. 그 남편이 때리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때리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때립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가 나중에는 내가 잘못해서 맞고 있는 거야 라고 스스로 길들여집니다. 또 한 분은 제 주변에 있는 분인데요.
실제로 보면 저보다 한 반밖에 안 돼요. 굉장히 마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모임이 오면은 식사를 안 하세요. 아예. 하시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뚱뚱하다고 얘기하세요. 나는 뚱뚱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전혀 뚱뚱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자기 남편이 매번 자기를 뚱뚱하다고 한대요. 근데 남편이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면 자기도 모르게 나는 굉장히 날씬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러게요. 뚱뚱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가스라이팅입니다. 그러게요. 참 여러 곳에서 사회 곳곳에서 가스라이팅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어떤 또 사례들이 있을까요? 아주 그 나쁜 사례가 하나 있네요. 이 양평에서 60대 남성이요, 80대 여성 혼자 계시는 이분이 약간 치매도 있고 몸도 불편하신 분인데 네. 이분한테 가갖고 처음에는 환심을 사죠. 집도 고쳐주고 굉장히 도와주고 혼자 계시니까. 네. 그렇게 하다가 아예 들어앉았어요, 집에. 그래갖고 동네 사람들한테는 친척 내지는 사실혼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네. 거의 뭐 전입신고도 조카처럼 하고 이렇게 들어앉아서는 계속 잘해주면 괜찮은데 폭행을 하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 집을 팔아서 요양원에 가고 싶다라고 얘기하면서 신고를 해서 밝혀지게 된 거죠. 와, 그나마 그래도 다행인 것은 어쨌든 신고를 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은 다행인 것 같은데, 그런데 정말 이렇게 낯선 사람이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가스라이팅을 하면 정말 심리적으로 이렇게 지배를 받을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외롭잖아요. 드네요. 힘들고 외롭잖아요. 어르신이 80대가 혼자 그렇죠. 계시고 아마 자제분들도 자주 못 오시겠죠. 그럴 때 그렇죠. 옆에서 정말 잘 도와주고 입안에 혀처럼 굴면서 내가 아니면 누가 이렇게 도와주겠어요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하면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네, 참 의존하게 되죠. 안타깝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어느 무속인이 또 있습니다. 이 한 가족을 15년 동안 가스라이팅하면서 폭행과 협박을 일삼아왔다는 게시글이 올라와서 누리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연인가요? 가끔씩 이 무속인이 가스라이팅한 사례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은근히 다들 약합니다. 그리고 불안한 심리가 있어요. 어떤 기룡화복에 대해서. 그런데 어떤 무속인이 갑자기 뭔가를 흔들면서 구술하지 않으면 당신 딸이 죽어, 남편이 죽어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은 아유 찝찝해 하고 올 수도 있지만 또 많이 불안해가지고 정말 구술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도 일종의 심리적인 가스라이팅인데 이 경우는 보니까 어떤 가족 전체가 한 15년간 무속인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해갖고 돈도 뺏기고 폭행도 당하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분에게 법사님이라고 하면서 존칭을 하고 있다. 심리적으로 거의 지배당한다고 봐야겠죠. 그러게요. 그런데 우리 일상 속에서 접해지는 그런 많은 뉴스들을 보면요, 이런 비슷한 가스라이팅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2013년에 과외 교사인 피의자가 이 고등학생 제자인 피해자를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이 경우는 이 한 사람의 이 사람이 여러 사람을 가스라이팅했어요. 네. 이 숨진 고등학생을 숨지게 만든 그 선생님도 가스라이팅의 피해자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계속적으로 또 그 사람이 가스라이팅한 사람의 남자친구도 가스라이팅을 해서 한 고등학생을 거의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고 거의 심지어 뭐 체벌을 할 때는 뭐 뜨거운 물을 부어가지고 폐혈증까지 가게 만들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끔찍한 가스라이팅을 한 사람이 저질렀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뭐 우리가 흔히 보는 계곡살인 그렇죠. 얘기하는 맞습니다. 남편을 거의 뭐 돈 벌어오는 이제 그걸로 이용을 하다가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생명보험 8억을 일단 기사에 따르면 그걸 타기 위해서 그 용서폭포에 가가지고 그렇게 두려움에 떠는 남편을 뛰어내리라고 해가지고 뛰어내렸다. 그러면 이게 가스라이팅에 의한 살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 검찰은 심리적으로 거의 지배당했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직접 살인을 가스라이팅으로 인한 살인을 인정해달라는 얘기고 법원은 부작위에 의한 간접 살인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런가 하면요, 최근에는 노인을 또 대상으로 하는 범죄도 있네요. 노인들 대상으로 오랜 기간 동안 가스라이팅을 해서 벌이는 폰지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들으시면서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도 있고 어르신들이 많으시잖아요. 이
부모님한테 이 얘기를 꼭 하세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은퇴한 노인에게 와가지고 이거 사업이 잘 될 수 있는 투자건이 있어요라고 하면서 돈을 투자하세요. 많은 수익을 줍니다라고 하는 게 이게 폰지 사기라는 게 뭐냐면 예전에 이 폰지라는 사람에게서 이름이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이 몬트리올인가에서 은행원으로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있는 은행의 이자가 높은 거예요. 예금 이자가. 그러니까 손님들이 많이 오겠죠. 근데 그 이유를 보니까 이 장사를 잘해갖고 이자가 높게 주는 게 아니라 다른 예금을 타당. 주는 사람의 그 돈으로 돌려막기를 한 거죠. 그쵸. 그랬다가 이게 안 되니까 지점장이 도망을 간 거죠. 먹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폰지가 딱 보고 이거 돈 되겠다 해갖고 이 사람이 그 수법으로 돈을 번 거예요. 그래서 폰지 사기인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 아랫돌 깨서 윗돌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속 돌다가 새로운 투자자를 모으는 게 한계가 생기면 어떻게 되죠? 먹튀를 합니다. 그래서 폰지 사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세 번째 주제, 가스라이팅, 많은 위험성들을 많은 분들이 좀 아셨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송문희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람들에게 받습니다. 돌아보면 너무나 아름다웠어. 내 인생의 다시 모든 순간들이었어. 너를 보고 있으면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흐르고 그랬어. 행복했어 영원히 잊지 못할 만큼 사랑했어 너를